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은 모니터 또는 TV를 구성하고 있는 각 파트에 대해서 이론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모니터 TV를 구성하고 있는 파트는 우리가 전원 공급을 위한, 즉 파워 서플라이 역할을 하는 SMPS, 또 외부에서 받은 영상 신호를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변환해주는 메인보드, 그 다음에 그 LVD 신호를 우리가 영상이 다시 인식할 수 있는 2차 신호로 바꿔주는 T컨버터,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외부의 어떤 신호를 받아서 전자 회로를 컨트롤 해주기 위한 온오프 트리거 신호를 만들어주는 OSD 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고장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나 TV를 뜯어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모든 제품들이 어떤 구조는 틀리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이론을 학습한 내용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어떤 TV를 뜯어봤더니 굉장히 복잡한데 요즘 나오는 TV를 뜯어보니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더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전자기기의 어떤 그 소재의 발달은, 설계의 발달은 뭐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SOC와, 즉 시스템 온칩화가 돼서 어떤 그 칩 안에 복잡하게 되던 부품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 칩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만든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원가적인 측, 제조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설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가 절감, 경량화, 소형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생각해서 설계를 하고 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요즘은 뭐 워낙 고해상도, 또 아니면 어떤 속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SOC화한 것도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보면, 뭐 노트북 수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노트북이 옛날 노트북하고 요즘 나오는 노트북, 울트라북이라고 그러죠. 뜯어보면은 옛날 노트북에 그 들어가 있는 그 메인보드에 비하면은 울트라북은 손바닥보다 더 적어요. 그 다음에 그 리튬 배터리만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늘려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울트라북 같은 메인보드 같은 거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전부 다 BGA화가 돼 있어요. BGA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수리가, 여러분들이 그 BGA 뉴욕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은 모니터의 수리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실제 고객으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떤 측정 장비라든가 어떤 그 고장 부위를 빨리 점검해 지그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수리를 입문하시거나 또는 수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또 이제 초보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측정 장비 또는 고장 부위를 얼마나 단시간 내에 추적 60분에서 그 고장의 그 원인을 그 발생시킨 그런 그 범인을 갖다가 빨리 색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지그라는 도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강의하면서 필수적인 지그들, 또 개인이 어떤 다이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요즘 고객들은 수리를 맡기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해주기를 원하고, 성격들이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급합니다.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걸 빨리, 고장 부위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그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그는 물론 뭐 어떤 완제품을 갖다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수리를 하다 보면 요거는 필요한 지그가 되겠다 하고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많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수리 사례에서도 지금 지그를 많이 좀 써서 어떤 고장 부위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고장 제품을 입고 접수 시 고장에 대한 유형 분석 및 수리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상세한 고장 증상들을 메모하고 고장 부위 점검을 위해 AC 220V 전원을 인가한 후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고장 정보와 수리자 입장에서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1차 고장 유형 분석 자료를 기반하여 올분의 작업 후 수리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먼저 펜나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한 펜나이트 불량 여부 및 패널 테스트 지그를 통한 액정 불량 여부를 판단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SMPS, 메인보드, 티콘보드 순으로 고장 발생 부위를 양부 측정한 후 불량 소자를 교체하고 추후 고장 재입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에이징 테스트를 통해 고객에게 수리 제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고객으로부터 고장 제품을 이제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보통 초보자 같은 경우들은 그냥 고객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듣는데, 그러지 말고 그 고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고장을 우리가 맡기신 수리를 맡기신 그런 고객 입장일 겁니다. 그분한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가 그분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매장에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는 뭐냐면 고장 접수 카드를 만드세요. 그래서 고객의 고장 의견, 내용 이런 식으로 첨부 내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좀 내용을 받아 적고 고객의 어떤 전화번호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수리 완료 후에 수리 내역을 갖다가 거기다 적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이제 그 인도 받으러 왔을 때 말씀해 드리는 이런 체계적인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고객 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고객들의 어떤 나름대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자, 그런 거를 좀 추가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고객한테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듣는 그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수리를 좀 빨리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수리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고객의 어떤 고장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한 그 내용하고,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이론을 많이 공부하신 분은 고객이 얘기한 내용들이 요런 부위 쪽에 어떤 불량이겠구나 하는 어떤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이 전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고장을 접수받아서 분해해서 수리하려면 굉장히 난감해요. 허허벌판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론을 알게 되면은 이게 전원이 안 들어가는 SMPS 아니면 OSD 버튼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어떤 폼웨어 불량이 아닐까? 이런 이제 이론을 안다 그러면은 대충 감이 서서 고장 부위를 좀 좁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연하게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하다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그랬을 때 고객은 과연 그걸 기다려 주느냐 이거죠.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리를 못하는 곳이야 뭐 이렇게 또 해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수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해준다는 그 의미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먼저 이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SMPS 파트부터 1강부터 정주행을 해서 지금까지 쭉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수리의 스킬업이 좀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저도 초년실업 지금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나는 이게 필요 없고, 수리 사례만 있으면 돼 하는 분들은 좀 생각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의 접수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고장 접수 및 1차 고장 유형 분석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입고된 고장 모니터에 예상되는 고장 점검 내용으로는 고장 모니터 전원 방식은 립스보드 타입으로서 AC 220V 전원을 인가하면 스탠바이 상태에 전원 LED가 동작되지 않고 OSD,
파워온 버튼도 동작되지 않는 전형적인 전원불 증상이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고장 증상은 SMPS 불량으로서 메인보드 동작을 위한 DC5 볼트 전원이 SMPS로부터 인가되고 있지 않거나 OSD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달되어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전자 회로를 제어하는 펌웨어 손상으로 예상된다. 자, 요런 이제 고장으로 고객한테 접수가 됐어요. 뭐 고객의 내용은 뭐 눌러도 전원이 안 들어오고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고객한테 내용을 듣고 1차 유형 분석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일 경우는 보통 보면 뭐 SMPS 쪽에서 메인보드 동작을 위한 DC 5V가 전달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OSD 버튼이 이제 주로 이제가 우리가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니터, TV 같은 경우를 보면 자주 사용되는 OSD 버튼들이 고장이 많이 나죠. 왜냐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불량 점유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튼 불량도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버튼은 정상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것이 뭐냐, 바로 메인보드의 MCU 안에 펌웨어가 내장되어 있는데 지금 말해서 운영체제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불량이 나게 되면은 내가 온 트리거 신호를 OSD 파워 버튼을 눌러서 준다 그래도 MCU에서 연산을 못하기 때문에 회로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OSD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이제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는데 그게 동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모니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 머릿속에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여기 온 트리거 신호가 왔을 때는 MCU를 통해서 쭉 들어가서 이쪽에 립스보드 쪽에 우리가 전달이 되게 되면 백라이트를 켜기 위한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서 이쪽으로 트리거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네이블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백라이트가 동작을 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여기 지금 T콘 보드 쪽에 우리가 영상 신호와 동시에 VCC 전원이 들어가는데 그 VCC 스위칭 회로가 여기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걔를 통해서 스위칭 오프, 즉 게이트가 열렸을 때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면서 VCC 5V 또는 TV에서 12V를 쓰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쪽에 보조 전원부 어떤 패널이 기본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전압들 VHD나 VHL이라든가 DVDD라든가 Vcom 이런 전원들을 만들어서 여기 DCC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열리지가 않으면 T콘이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T콘이 동작해서 T콘에서 이네이블 신호를 이쪽 DCC에 줘야 얘가 동작을 하는데 이게 동작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미 여러분들 강의할 때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익혀야 이렇게 감이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론 없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모니터 영상 처리 신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니터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SMPS로부터 출력된 DC 12V 및 DC5V 중 DC5V는 메인보드 구동전압으로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고 DC 12V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구동전압으로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어 동작대기 상태가 유지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이나 리모컨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메인보드 MCU로 전송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회로를 거쳐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나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PWM 소자 이네이블 단자로 입력되면 PWM은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스위칭을 함으로써 DC를 AC화로 변환되며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의 경우 CCFL에 고압의 교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스위칭된 AC 신호를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어 CCFL, 백라이트의 공급, 백라이트가 점등되며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의 경우 LED, 백라이트에 직류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스위칭된 AC 신호를 DC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에 공급되어 LED, 백라이트가 점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동작을 위한 패널 보드에 VCC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메인보드 MCU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패널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패널 스위칭 회로를 거쳐 패널 보드에 VCC 전원이 인가되면 패널 보드 소자가 요구하는 DC 3V에서 DC 30V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승합 회로와 레귤레이터를 통한 전압 다운 회로를 거쳐 패널 보드 각종 소자에 전원이 공급되면 패널 보드가 동작을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는 PC 그래픽 카드로부터 공급받은 영상 신호는 AD 보드에 RGB 포트 또는 DVI 포트 또는 HDMI 포트 또는 DP 포트로 전송되어 스케일러로 입력되면 스케일러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가공하여 AD 보드, LVDS 커넥터를 통해 패널 보드, 타이밍 컨트롤러로 전송되어 액정을 구동할 수 있는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 및 화소 위치 정보로 가공 후 LCD 구동칩, 즉 소스 드라이버 IC 및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전송되어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자, 요것이 이제 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의 액정의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에 의해서 요것은 어느 쪽에 불량이겠구나, 또 어느 쪽에 불량이겠구나. 근데 이제 모니터 TV를 이렇게 쭉 수리를 쭉 경험해 보면은 주로 이제 SMPS 불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원부 쪽이 또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많이 불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SMPS 파트 우리가 강의할 때 모니터 쪽하고 TV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모니터 이 SMPS는 우리가 립스 모드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SMPS 파트와 백라이트를 점등시키기 위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가 통합됐기 때문에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립스 보드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립스 보드 쪽의 SMPS 파트는 오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220V를 여기다가 인가를 딱 하게 되면 2차 측으로다가 두 개가 나오는데 DC 5V하고 DC 12V가 바로 나오죠. 이 DC 12V는 뭡니까? 백라이트 구동을 위한 어떤 파워를 전달하기 위한 걸 하나 쓰이고 5V 이제 메인보드를 동작시키는 전원이 바로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서 적용한 SMPS는 오토 방식이다. 즉 220V만 꽂으면은 죽어도 고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그 립스보드에 포함된 SMPS 동작 원리고요. TV는
우리가 스탠바이 방식으로 해서 약간의 그 모니터에서는 SMPS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력을 많이 또 소비하고 또 어떤 그 부가적인 장치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220V 전원 인가하면 스탠바이 방식으로서 5V 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5V는 뭡니까? 메인보드의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리모컨을 이제 동작하려면 적외선 포트가 동작이 돼야 될 것이고 또 MCU의 기본적인 어떤 전압이 공급돼 이런 기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5V만 나오다가 사용자가 이제 TV의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달돼서 메인보드에서 경험하지 않은 신호가 하나가 스위칭 신호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네이블 신호가 그게 뭐냐 바로 SMPS의 메인 스위칭회를 동작시키기 위한 우리가 이네이블 신호가 하나 더 케이블을 타고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TV SMPS의 메인 스위칭회로를 동작시켜서 바로 그때 메인 전압을 기동시킨다. 즉 PFC RC 회로를 기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12V, 24V까지 나와서 정상적으로 메인보드에 공급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TV가 동작을 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TV SMPS는 스탠바이 방식이기 때문에 메인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메인 스위칭 에러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포맷 신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제 모니터에 대한 우리가 수리 사례를 말씀한 거니까 이제 TV 수리할 때 그런 참조를 하셔야 된다. SMPS 구조가 약간의 원리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이 또 이런 이론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딱 정립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리가 들어왔을 때 요거는 어느 부위겠다, 어느 부위에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측정 장비, 그다음에 우리가 지그, 그다음에 이런 어떤 도구들이 필요해요. 도구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고장 점검을 위해 모니터 올 분해 작업 시는 외장 및 내장 부품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분해 툴을 유효적절히 활용하여 조심스럽게 분해하여야 하며 모니터를 감싸고 있는 외장재는 플라스틱 재질로 연식이 오래된 제품은 플라스틱이 경화가 되는 관계로 분해 시 케이스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 케이스 분해 툴인 헤라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틈새 공략을 하여 조심스럽게 분해를 하여야 한다. 분해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모니터 받침대와 케이스에 체결되어 있는 나사를 분리한 후 분해 툴인 헤라를 이용하여 케이스 덮개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때 분리한 나사는 분실이 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나사통에 보관한다. 두 번째는 패널 보드 LVDS 커넥터 소켓에서 LVDS 케이블을 분리 시 케이블 커넥터 양쪽에 락이 있는 경우 양손가락으로 누른 후 제거해야 한다. 강제로 제거 시는 LVDS 소켓이나 케이블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또한 LVDS 케이블 분리 시 VCC 핀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케이블과 LVDS 커넥터 VCC 위치에 유성펜으로 마킹해 놓으면 결합 시 편리하다. 보통 VCC 단자는 오른쪽 28번, 29번, 30번 핀이지만 간혹 특정 모델의 경우는 1번, 2번, 3번 핀이 VCC일 경우가 있으니 의심이 날 경우 해당 모델의 패널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거나 패널 보드 덮개를 개봉해 LVDS 커넥터 핀과 휴지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VCC 전원 라인이다. 세 번째는 CCFL 백라이트인 CCFL 백라이트 케이블 또는 LED 백라이트인 LED 백라이트 케이블을 립스보드에서 제거 시는 공간이 협소하여
제거하기 곤란하므로 케이블 커넥터 락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를 삽입하여 락 부분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제거하면 쉽게 분리된다. 그리고 LED 모니터의 경우 제조사 모델에 따라 LED 백라이트 케이블과 LVDS 케이블이 FFC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리 시 FFC 회로 패턴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모니터 분리 작업을 할 때 주의할 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그 플라스틱 헤라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요것만 갖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수리 사례를 한번 보면은 들어와서 분해를 하는데 조금 들었는데 플라스틱이 완전히 깨져 버리더라고요. 아니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고객한테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CCTV용으로 24시간 얘를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켜놓게 되면 모니터에 백라이트는 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식이 좀 오래된 건데 꼭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손을 댔지만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열에 의하되면 이 플라스틱들이 열을 많이 받게 되면은 경화가 된다고 그러죠. 플라스틱 소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게 연식을 또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네임플레이트가 붙어 있죠. 거기 보면 연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이제 그 우리가 분해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 깨지게 되면은 뭐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잠깐 보완할 수가 있지만 겉에서 이런 제품들이 깨지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벌써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헤라요게 말고 이렇게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노트북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준비했다가 가능한 외관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초년 시절에는 여기 기스를 낸다든가 액정에 또 밑에 대놓 잡고 여기가 기스가 난다든가 이 기스가 나면 이거 기스를 갖다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흠집이 나게 되면 소비자 벌써 딱 우리가 그 소비자한테 인도를 시킬 때 벌써 소비자들이 외관을 살펴본단 말이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를 하는 수리점을 운영하다 보면은 굉장히 보조 나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어떤 뭐 노트북 같은 거 수리할 때는 특수 나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분해해서 막 책상 위에 수리다에 놨었다가 나사가 조그마다 보니까 수리할 때 툭 치게 되면은 바닥에 떨어져서 찾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니터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권장하는 부분이 요 부품 나사 보관통이 있어요. 부품 보관통. 우리가 뭐 이런 나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소자를 갈기 위해서 잠깐 보관해 놓는다든가 띈 소자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잠깐 보관해 놓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게 나사통이 좀 보관하면 필요합니다. 보관하면 보통 뚜껑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뚜껑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수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장소가 빚어와서 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몰래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뚜껑이 있고 여기 락 장치가 있으면은 떨어지더라도 나사가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리할 때 항상 옆에다가 이 나사 보관통 이런 걸 둬가지고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접시 같은 데 놨다가 툭 치면 날아가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자석 갖다가 막 대보기도 했는데 뭐 저쪽 뭐 장시장 밑으로 들어간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하는 거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게 LVDS 케이블을 이렇게 빠다오면은 보통 요 LVDS 케이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락이 이렇게 쇠로 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안 뽑아니까 강제로 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부러지면서 여기 LVDS 플라스틱이 깨지면서 이런 소켓도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락이 안 빠진다 그러면은 혹시 양쪽에 무슨 락 장치가 있는가 그래서 요걸 누르면 스프링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것도 누르면서 얘를 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작살이 납니다. 그러면 이 커넥터 LVDS 케이블 같은 건 많이 파는데 이런 소켓 같은 것도 구해서 또 붙이려고 그러면은 또 솔더링 기술이 많이 연마가 되지 않은 사람은 붙이기가 난해하고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약간 주의를 요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문제를 안 일으킬 텐데 그냥 급하게 안 뽑아진다고 그래서 이 밑에 뭐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강제로 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런 불상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요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케이블이 LVDS 케이블이 FFC라 가지고 이런 그 플렉시블 같은 어떤 PCB에 돼 있는 회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커넥터가 위로 제끼게 돼 있고 아니면 그냥 강제로 집어넣고 빼게끔 돼 있는데 잘못할 경우는 LVDS, FFC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회로 패턴들이 옆으로 밀려 나가거나 이것이 약해요. 이게 끊기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동일의 어떤 제품들을 구해서 또 해주는 게 필요한데 물론 시중에서는 많이 팔지만은 또 입고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뭐 이런 어떤 그 온라인 판매점에서 안 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 셀러한테 그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수리할 때 보통 뭐 우리가 요런 뭐 스티로폴 재질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은 요렇게 밑에 깔판 같은 걸 많이 팔거든요. 요런 걸 갖다가 노트북 수리나 이런 메인보드 수리할 때는 측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요렇게 쇼트 방지를 위해서 요런 깔판 같은 경우 뭐 1,000원인가 2,000원 하더라고요. 요런 제품도 여러분 사서 하면 좋아요. 분해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이거 분해할 때 밑에 액정에 이 기스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흠집이 많이 난단 말이죠. 이게 찍찍 나거나 그럴 때는 요 밑에 요런 걸 깔고 분해를 하게 되면은 항상 밑에 이런 분해할 때는 요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이런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수리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능동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수리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객의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수리할 때 항상 주의, 내 제품이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1차 고장 유형 분석을 한번 우리가 분해한 내용을 한번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틈새가 요거를 뜯어야 되는데 헤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 안에도 락장치들이 케이스 덮개에도 락장치가 있는데 뭐 그것이 몇 개 부러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외형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틈새 공략을 아까 그런 소켓 그런 어떤 그 수리 도구를 이용해서 잘 벌려서 해야 되죠. 여기 락장치가 요거는 없어요. 예, 여기 있네요. 이게 락장치가 누르면서 빼면은 요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쇠 같은 게 있어요. 요런 것들은 지금 잘 안 빼지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케이블에 락이 있죠. 락 이것이 오래되면 얘도 경화가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지 말고 여기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가지고 싹 들어 올리면서 얘 케이블을 잡아당기면 잘 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간이 좀 넓으면 괜찮은데 좁은 경우는 상당히 그 빼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를 때는 요령입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여기다가 살짝 넣어요. 살짝 들어 올린 상황에서 이 케이블을 바깥으로 잡아 빼면은 아주 잘 떨어집니다. 이것이. 네, 이게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 망가지면은 참 난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요거는 이제 모니터지만은 아주 여러 개의 기능이 들어있는 메인보드예요. 그 TV 같죠? 예, 그래서 요런 거하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요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요렇게, 저렴 패드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차 유형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고객의 어떤 고장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쭉 유형 분석할 때, 먼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막바로 전원을 꽂지 말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외관 검사, 유관 검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어떤 부분이 지금 특히 립스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단층기판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나요. 뭐 어떤 열화가 된 것은 여기 보면 많이 타 있고 그래요. 이게 많이 타 있고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진 않는데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콘덴서가 부풀어 오른 것들, 정정용량 감퇴된 것들을 빨리 발견하는데 그게 이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뭐 콘덴서만 갈아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를 해야 우리가 고장 수리 시간을 우리가 단축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작업 공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늘상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유관 검사를 철저히 해라. 유관 검사로 60% 이상은 잡아낸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니터 TV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관 검사로다가 1차적으로 많이 잡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지그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수리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무작정 뭐 이걸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유관 검사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수리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그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이 액정 불량인지 백라이트 불량인지 SMPS 불량인지 아니면은 메인보드 불량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지그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진단한 모니터 전원모 현상에 대해 점검할 첫 번째 단계는 OSD 버튼 및 백라이트와 액정 패널의 이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고장 부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고장 점검 방법으로는 첫 번째, OSD 버튼이 정상 동작되는지를 디지털 테스터기 부저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와 적색 프로브를 OSD 버튼 양단에 접속하고 버튼을 누를 시 바로 부저음이 들리면 OSD 버튼은 정상이다. 두 번째는 백라이트 및 액정 패널의 불량 여부를 속성으로 판별할 수 있는 패널 테스트 지그를 활용하여 패널에 백라이트 케이블과 LVDS 케이블을 패널 테스트 지그에 연결하고 패널 테스트 지그에 전원을 인가 시 백라이트 및 액정 패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액정의 화면이 구현되는지를 확인한다. 세 번째는 패널 테스트 결과에 따라 패널 보드 소자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는 수리의 의미가 있겠으나 액정 패널이 이상이 있을 경우는 패널을 양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새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고장 유형 분석을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고장 범위를 줄이는 단계죠,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패널 테스트 지그를 이용해서 백라이트 쪽 불량인지 패널 쪽 불량인지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수리 범위가 대폭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패널 테스트 지그, 또 TV는 TV 나름대로 또 패널 테스트 지그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또 TV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가 LED 백라이트가 수가 많다 보니까 요런 이제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보다는 이제 그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라고 또 따로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백라이트가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 수리 범위를 좁혀둔다. 이 지금 고장 제품의 측정 결론을 얘기한다면 OSD 버튼, 백라이트, 액정은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걔 세 개를 제껴놓고 뭘 점검하면 되겠습니까? SMPS하고 메인보드하고 SMPS하고 메인보드만 남았겠죠. 예. 그럼 고장 범위가 두 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OSD 버튼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예, 분량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고 눌렀을 때 바로 부자음이 울려야 되는데 눌렀을 때 부자음이 눌리지 않다 손으로 여러 번 눌렀을 때 나는 경우는 얘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때 그 지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삑삑이 오고 제작하는 거 이렇게 회로들을 만들어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좋죠. 이런 테스터기 필요 없이 어떤 그 뭡니까 이 직계형 프로브를 이용해서 양단에 대면은 바로 부자음이 밀리니까 이것이 이제 불량이다 아니다를 빨리 판정할 수 있고 또 이게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의 파워온 또 리셋 버튼 경우도 불량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 측정할 때도 상당히 편합니다. 테스트하기는 이제 양손을 써야 되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직계 형식이기 때문에 직계형 프로브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편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장 부위를 빨리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리는 뭐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됐을 때 뭐 골든 타임이라고 있듯이 우리가 이것도 빨리 판정해서 빨리 해서 충분한 에이징 테스트를 해서 소비자한테 넘겨줬을 때 소비자가 좋아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도 이제 뭐 일이 하나만 있는 게 여러 대가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그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고장 부위를 찾아서 어느 게 고장이다 자꾸 좁혀 나가서 이제 그걸 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수리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테스트용 지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한 이런 지그들은 이렇게 비싼 것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수리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고장 부위를 찾을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내용을 지그를 통해서 테스트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OSD 버튼은 이 부자 모드로 놓고 눌렀을 때 부자음이 나겠죠. 이렇게 찍찍 나면 이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버튼 하나만 하지 말고 다른 버튼의 불량일 수 있습니다. 그 버튼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만약에 버튼이 하나가 불량으로 판정된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추후에 불량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교체해 주는 게 좋겠죠. 뭐 가격이 많이 나가는 어떤 버튼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갈아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패널 액정 쪽의 불량인지 백라이트 불량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모니터 전용 패널 테스트 직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요건 CCFL 방식이죠. LED 방식은 여기 LED 백라이트가 있죠. 요걸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동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여기 꽂을 때 이거 CCFL 케이블이 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패널 테스트 지그는 지그 사용 방법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잘 그 부분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꽂고요. 패널 테스트 지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VCC가 몇 볼트냐 여기 좀 데이터 시트를 찾아오면은 보통 모니터는 패널 VCC가 5V죠. 그래서 요 3.3V 옛날에 뭐 15인치 같은 건 3.3V지만은 모니터 중에서 5V, 12V 쓰는 게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5V인데 12V 쓰는 것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알아? 데이터 시트를 여기 품번 있죠. 여기 요걸 통해서 데이터 시트 찾아서 VCC 전압이 몇 볼트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요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지금 3.3V가 동작이 안 되겠죠. 요거를 5V로 VCC를 맞춰 놓고 메인 전원을 눌러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니터의 최대 해상도가 있어요. 그거를 남바링을 통해서 최대 해상도를 찾아서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예. 대충 맞추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만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메인 전원을 눌렀을 때 이제 VC 전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액정 상태를 보는 거죠. 불량인지 아닌지. 요 빨간 선 이게 VCC가 들어가는 거죠. 빨간 선이 여기 빨간 선이 VCC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쓸 때 이제 정상이다 이거죠. 요건 좀 해상도를 잘못 맞춰서 여기 줄이 하나 생겼는데 이건 불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MP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블록 다이어그램은 좀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5개 단계로 돼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220V인가 하면 EMI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1차 정류 우리가 이제 데콘과 브리지 다이얼을 통해서 1차 정류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위칭 단계 즉 PWM과 FAT 공조해서 스위칭을 해서
우리가 이제 2차 정류를 한다. 그래서 DC 5V와 12V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항상 2차 측에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는 감시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피드백 회로다. 2차 측에 출력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떤 얘가 뭐 전압이 적게 나온다. 그럼 정상적으로 전압을 좀 나오게 해 하는 명령을 내리든가 2차 쪽에 쇼트가 됐어요. 야 여기서 발진하지 마 하고 하는 이런 피드백 회로가 돼 있어. 안정화 회로 또는 보상 회로가 돼 있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잘 알고 블록 다이어그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의 립스보드 즉 SMPS는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220V 인가하면 바로 2차 측으로 5V, 12V가 나온다. 그래서 립스보드라고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통합되어 있는 보드인데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즉 SMPS 파트와 인버터 드라이브 파트가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보드를 우리가 립스보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뭐 많이 이 내용도 지금 우리 공식 카페에 이 회로도도 올려드렸죠. 이런 회로들을 기반으로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로도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뭐 한다는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 있어야 수리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어떤 부위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 자체, 블록 다이어그램, 회로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많이 지금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SMPS 강의 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회로들을 안 보더라도 대충 이 부분이 어떤 회로다 여기 봐서 여기 어떤 회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뭐지? 이 부분이 뭐지? 이 트랜스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금도 잘 모르신다 하는 분은 기본적인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고장 제품은 전원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전원불, 전형적인 전원불 현상이다. 그래서 앞전에서 테스트한 결과, 즉 백라이트, 그 다음에 패널, OSD 버튼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SMPS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된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고장에 대해서 1차 유형 분석한 것은 이런 증상은 SMPS 불량 아니면 OSD 버튼 불량이 아니면 폼웨어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점검할 때 일단은 패널, 백라이트, OSD 버튼 이상이 없다면 이제 뭡니까? 전원부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SMPS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과 요 회로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머리에 인지하고 있어야 SMPS 점검이 가능하다. SMPS는 즉 모니터 SMPS는 오토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C 220V만 넣으면은 2차 측으로다가 뭐만 나온다. 5V하고 12V가 바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오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5개 파트로 이루어진 SMPS는 뭐가 있냐? EMI 필터, 1차 정류, 스위칭, 2차 정류, 피드백이라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미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간주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MPS 수리할 때는 TV SMPS의 블록도, 회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 쪽에 SMPS를 할 때는 요 블록도, 그 다음에 회로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인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SMPS가 불량이 난다, 불량이 났다는 어떤 그런 의심이 간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뭐냐면 2차 측부터 점검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2차 측을 점검해서 특히 이제 모니터 쪽 SMPS는 2차 측에서 5V, 12V가 나오는지, 나오지만 전압이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는지, 또는 전압이 출력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2차 측부터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측정 안 하고
뭐 브리지다 1차 정류 뭐 괜히 스위칭부 뭐 이런 걸 자꾸 점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려워지니까 즉 2차 측부터 결론을 내리자는 거죠. 내려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제대로 전압이 안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단을 뒤져 나가는, 그래서 항상 2차 측부터 점검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점검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SMPS부터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서 점검해 나갈 때 이제 지그가 또 하나 나오죠. 지그가 나올 때 우리가 만약에 쇼트가 났다 그러면은 어떤 그 2차 측에 또 하나의 데미지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뻥방지 지그의 전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원을 인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기 지금 립스보드 이 전원 케이블이 어디에 꽂혔습니까? 요 뻥방지 지그 전원에 꽂혔죠. 뻥방지 지그 제작하는 그 방법은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물론 다 지금 만들어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못 만드시는 분은 거기 회로다고 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그 스위칭부나 있는데 쇼트가 났다 그러면은 전원을 꽂았을 때 물론 여기 불이 전등이 들어오지만 만약에 이게 그 다른 쪽에 2차적인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화된 상을 더 악화되게 만드는 부분들은 어떤 이런 뻥방지 지구 전원이 아닌 일반 전원에 꽂았을 때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뻥방지 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전원에 꽂게 되면 여기 지금 쇼트된 상황 이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전기가 새는 거죠. 했기 때문에 어떤 립스보드에 2차적인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뻥방지 지구의 우리가 사용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립스보드의 회로 쇼트 여부 및 2차적 출력 전압 양보 판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양보 판별에서 양품으로 판별되어 점검할 두 번째 단계는 립스보드의 회로 쇼트 여부와 백라이트 드라이버 및 메인보드 공급 전 원인 DC 12V와 DC 5V 전압이 정상 출력되는지를 양보 판별하면 되고, 립스보드가 정상적이라면 메인보드 고장 점검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양보 측정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립스보드 회로 쇼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뻥방지 전원에 립스보드 AC 220V 전원을 인가하고 쇼트 시 뻥방지 전구가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 립스보드 회로 쇼트가 없을 경우 뻥방지 전원에서 립스보드 AC 전원을 분리하고 정상적인 콘센트 전원에 AC 220V를 인가하여 립스보드 2차 측에서 백라이트 드라이버 동작 전원 공급을 위한 DC 12V와 메인보드 동작 전원 공급을 위한 DC 5V가 출력되는지를 양보 판별한다. 세 번째는 립스보드 2차 측 전압이 출력 안 되거나 전압이 출렁거릴 경우 2차 측을 기준으로 역으로 점검해 가면서 불량 소자를 찾고 교체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점검해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SMP 2차 측 쪽에 전압이 불량입니다. 전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게 지금. 그래서 일단은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 2차 측부터 측정을 해보니까 전압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심 가는 부분이 있겠죠. 2차 측 전압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1차 정류에서 데콘하고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1차 정류에서 FET에 스위칭부 FET에 우리가 300V의 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거기서 1차 정류에서 데콘에서 300V 전압이 어떤 그 스위칭부에 있는 그 FET에 전압을 안 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 하나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데콘에 정상적으로 전압이 나오지만은 어떤 스위칭부에서 FET 쪽에 또 불량 또는 PWM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VCC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보통 PWM의 VCC 전압은 우리가 전압 안정화를 위해서
항상 그 제너 다이오드와 VCC형 콘덴서를 통해서 V전압이 인가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2차 측에 쇼트키 다이오드나 아니면은 2차 주가 연동된 여기 립스보드에서 2차 주가 연동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바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부분이죠. 그쪽에 쇼트로 인해서 피드백이 동작을 해서 얘가 어떤 그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회로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충 이런 감이 오는 겁니다. 이런 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지, 뭐 처음부터 뭐 이론을 안다고 해서 뭐 수리를 조금 해봐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수리를 여러분들이 해봤을 때 이제 무슨 감이 잡히냐면, 요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런 부위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어떤 그 고정 부위를 좁혀갈 수 있는 나름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처음부터 뭐 여러분들이 나 이제 회로 공부 다 했어, 이제 수리 잘할 거야, 이것은 아니죠. 이론과 실무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무를 많이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노하우, 또 이런 어떤 그 빅데이터들이 쌓여서 수리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뻥뻥이 전원에서 이제 이걸 분리해서 정상적인 콘센트의 전원을 인가하라고 그랬죠. 이때 빼면은 이 대전압 콘덴서, 여기 지금 대전압 콘덴서가 있죠. 여기 이 대전압 콘덴서에 310V가 충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전시켜야 돼. 항상 점검할 때는 이 지금 여러분들이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 만드는 방법도 유튜브에 올려놨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인버터에 이런 고장난 인버터를 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트랜스죠. 이건 거기 인버터에 떼어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리레이를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완성품을 사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뭐 자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원을 분리한 상황에서 뻥방이 전에서 분리하던 콘센트 전에 분리하던 간에 점검을 위해서 할 때는 반드시 대전압 콘덴서를 대콘 방정에서 방전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전압은 높을지만 전류가 이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치명타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가 감전되면은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죠.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한번 감전되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이 감전의 경험을 항상 경험하게 돼 있어요. 상당하게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기분이 불쾌한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압 콘덴서에 의해서 방전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잘못해서 드라이브로 쇼트 시킨다 그러면 이 쇼트 된 그 시점에서 다른 어떤 그 소재에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에 의해서 이 지그에 의해서 항상 방전시키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해 본 결과는 결국 2차 측 불량이죠. 그래서 2차 측을 이게 재봤더니 지금 요 5V, 이게 5V는 무슨 용도입니까? 메인보드 동작을 위한 전원이죠. 거기선 지금 뭐 미리볼트니까 전압이 안 나온다고 봐야죠. 미리볼트니까. 그 다음에 12V 쪽, 이 12V 쪽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에 공급되는 기본 전원입니다. 여기서 전압을 냈더니 1.5V 정도 나와요. 이건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측의 전압이 안 나온다는 것을 감을 잡았죠.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측의 출력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일단 역으로 점검에 들어가야 되겠죠. 역으로. 자, 그래서 요 지금 2차 측의 출력 전압이 안 나오는 상태를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리뷰를 해 볼게요. 일단 뻥방지 전원을 올리고, 일단 여기 뻥방지 전원 콘센트에다가 리스보드를 잠깐 그 전원을 인가합니다. 그럼 잠깐 여기 불이 깜빡하고 말죠. 요건 정상이에요. 여기 불이 꽂았는데 이 전구가 계속 불이 들어온다는 뭡니까? 쇼트된 상황이 이 전구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이 회로 쪽에 쇼트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시고, 이제 전원을 분리해야 되겠죠. 분리했으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도 방전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정상적인 어떤 콘센트 전원에 전원을 인가한 겁니다. 해서 2차 쪽의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5V 라인을 쟀을 때, 12V 라인을 쟀을 때 지금 전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압은 2차 측의 전압은 불량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거죠. 그러면 2차 측부터 쟀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은 뭡니까? 앞단은 이제 뒤져서 뭐 1차 정류 부분이라든가 스위칭 부분이라든가 2차 정류 회로 쪽에 소자를 점검해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측에 우리가 1차 정류 스위칭, 2차 정류 회로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MPS 2차 측 출력 전압 양부 판별에서 불량으로 판별되어 점검하여야 할 세 번째 단계는 SMPS 블록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여 1차 정류 회로, 스위칭 회로, 2차 정류 회로, 피드백 회로, SMPS와 연동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회로를 차례로 소자 양부 판별을 하여 불량 소자를 찾아내어 교체하면 된다. SMPS 파트 점검 시는 립스보드의 경우 립스보드와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커넥터 케이블을 제거한 후 양부 측정을 해야 한다. 만약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측정 시 메인보드 회로에 쇼트가 발생했을 경우 립스보드는 2차 측으로 간주되어 SMPS 피드백 회로가 동작되어 스위칭 회로가 동작을 멈춰 2차 측으로 전압이 출력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양부 측정 방법으로 첫 번째는 2차 측 전압이 안 나오는 상태이므로 먼저 정류 회로의 대전압 콘덴서에 DC 300V 전압이 측정되는지를 점검하고 전압이 측정 안 되거나 미달일 경우 휴즈, 데콘 정전 용량 측정, EMI 필터 소자, 양부 판별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스위칭을 위한 PWM에 VCC 전압이 인가되는지를 점검하고 전압이 인가되지 않거나 미달될 경우 PWM VCC용 제너 다이오드와 VCC용 콘덴서를 양부 판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5V용과 12V용 쇼트키 다이오드 양부 측정을 위해서는 AC 220V 전원 코드를 분리한 후 양부 측정을 하여 쇼트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쇼트로 판별되면 PCB에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분리한 후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양품으로 판별될 경우 쇼트키와 연동된 메인보드 및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회로에 소자 양부 판별을 진행하여야 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2차 측 전압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PS 파트 쪽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죠. AD 보드와 그거를 우리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SMPS 분량이 아니더라도 SMPS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SMPS는 연결되는 부분을 전부 다 2차 측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상이라도 메인보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피드백 회로가 동작을 해서 이상 작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MPS 파트를 TV나 아니면은 모니터 쪽을 점검할 때는 항상 2차 측에 연결된 부분들, 즉 메인보드 연결되는 이 케이블에서 메인보드를 제거하고 측정하는 것이 좋다.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릴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지금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대전압 콘덴서 여기 지금 브리지 220V가 여기 인가돼서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여기 지금 들어가겠죠. 이렇게 220V가 인가돼서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 대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DC 300V를 만들어 주겠죠. 220V가 들어가서 AC 220V가 들어가서 300V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교류의 최대치 때문에 300V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TV 쪽에 SMPS는 뭡니까? 400V 이상으로 올라가죠. 400V 이상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은 바로 PFC라는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률 보상 회로가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한 번 더 뻥튀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400V까지 이상이 올라. 그게 좀 틀린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TV SMP에서는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대전압 콘덴서에 일단은 300V가 걸리는지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SMP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인지를 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1차 스위칭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1차 정류를 통해서 스위칭부죠. 스위칭부로 들어간단 말이죠. 스위칭부는 어떻게 작용을 하죠? FET에다가 300V가 여기 FET가 이렇게 있으면 이 드레인에 300V가 가해지고 PWA라는 부분이 있어서 얘가 이제 온오프 신호를 주게 되면 온오프 신호를 게이트에 걸어주는 거죠. 온오프 신호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드레인에 걸린 310V를 스위칭 해가지고 DC를 AC로 만들어서 이 트랜스로 넘겨주는 거죠. 이게 스위칭 역할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드레인에 300V가 대기하고 있다는 자체는 일단은 여기 대전압 콘덴서에서 FET에다가 300V를 걸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300V만 대기하고 있는 거지, 얘가 온오프를 이 스위칭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PWM에서 이제 우리가 VC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오토 방식이니까 온오프 펄스 발진 해주겠죠. 그 펄스 발진이 FET 게이트로 들어갔을 때 온 신호를 줬을 때 이제 300V 걸려있는 드레인에서 소스를 흘리면서 스위칭 하는 거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게 스위칭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안 돼서 2차 측이 안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측정할 게 뭘 측정해서 PWM이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PWM의 VCC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PWM VCC 전압을 먼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PWM VCC는 이 PWM 소재에 따라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이 인가되는 전압이 미니멈 몇 볼트에서 맥시멈 몇 볼트까지 공급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범위 안에 드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립소보드에 쓴 이 스위칭 쪽은 PWM과 FET가 통합되어 있는 파워 스위치를 쓴 거예요. 다리가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6개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FET하고 PWM과 따로 독립돼서 쓰는 게 있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쓰는 요런 모양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4번으로 VCC 전압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PWM 동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 4번 단자로 공급되는 이 전원은 제너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컨덴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재지 말고, 다리가 조밀하니까 요게 연결된 게 뭡니까? 컨덴서잖아요. 컨덴서.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컨덴서 하나가 있어요. 요게 바로 VCC 컨덴서입니다. 여기다가 양단을 재서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가, 그걸 여러분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측정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SMP D사 쪽에 12V단 쇼트키 다이오드 쇼트로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다시 인가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대콘 전압부터 되는 거죠. 쟀더니 뭡니까? 298V, 300V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전압이 뭐 출렁거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쪽에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뭐 어떤 대전압 콘덴서의 어떤 문제인지 2차 측에 다른 문제로 해서 출렁거리는 건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스위칭부가 문제가 아닌가. 일단은 제일 먼저 작업한 게 뭐냐면은 PWM의 VCC 인가 전압을 측정해 봤어요. 여기를. 그래서 전압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사진만 하나 찍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전압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은 스위칭부 말고 딴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어떤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측에 뭐 어떤 다른 쇼트가 아닌가 하고 2차 측에 쇼트키 다이오드는 두 개가 있죠. 5V용 쇼트키 다이오드와 12V가 있는데 5V는 정상으로 측정되는데 12V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측정하려 보니까 쇼트 상태로 나오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렇게 듀얼 상태로 돼 있죠. 싱글로 돼 있는 게 있고 듀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하나로다가 다리가 3개가 나와 있죠. 가운데가 이제 그 캐소드 공통이고 양쪽이 이제 애노드가 따로 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캐소드에다가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흑색 프로브를 2번 단자에다 놓고
1번과 2번을 찍었을 때, 1번과 3번을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장 상태에서는 1.5V 정도? 그렇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예 쇼트, 0V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의 다이오드 기능을 상실한 철선으로 동작했다 하는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쟀을 때, 쇼트로 우리가 판정이 된 거죠. 결론을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2차 측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1차 쪽에서 정류가 제대로 돼서, 스위칭부로 300V가 넘어오고 있는지, 여기가 300V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스위칭부에서 스위칭을 해줘야, 이 트랜스에서 교류를 받아서 스위칭을 해서 이제 나오는 2차 측의 교류를 쇼트키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통해서 DC로 우리가 변환을 하는데, 그 300V 넘겨준 걸 스위칭부에서 스위칭 안에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가 누구다? 바로 PWM이죠. PWM에서 FET는 뭡니까? 스위칭하는 소자죠. 게이트에 어떤 온 신호를 주지 않으면 얘는 스위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PWM에서 과연 스위칭이 제대로 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PWM VC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PWM이 동작하기 위해서 항상 VCC 전압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죠. 미니멈에서 맥시멈 사이가 아닌 그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PWM은 오동작을 할 겁니다, 아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하루에 한 공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아예 안 먹다든가 아니면 뭐 반 공기를 먹는다든가 그러면 뭡니까? 에너지가 축적이 안 돼서 활동량이 부족하듯이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이렇게 이 상태로 우리가 판명이 됐다. 자, 그럼 지금까지 측정할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측에 이제 쇼트로 났어요. 판명이. 그래서 일단 브리지 다이오드를 데콘을 측정해 보니까 300V가 정상적으로 정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의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정상에 들어가는데 스위칭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스위칭부. 여기 지금 그 통합형 파워 스위치를 썼죠. FET와 PWM 통합된 파워 스위치인데, 파워 스위치 공급되는 것은 VCC 콘덴서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VCC 양단을 측정해 보면 되겠죠. 양단을 측정해 봤더니 전압이 상당히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PWM이 순간적으로 하겠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일단은 우리가 양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데콘 방전기를 통해서 방전을 시켜 주시고요. 전원을 이제 분리한 다음에 이제 방전을 시켜 주시고, 이제 2차 측을 한번 재보는 겁니다. 2차 측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쇼트키 다이오드도 일을 많이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한번 이제 우리가 양부 측정을, 전원 미인가 상태에서 양부 측정을 해야 되죠. 전원 인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일단은 5V형 쇼트키 다이오드와 12V형 쇼트키 다이오드를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 앞단에 있는 게 인버터 쪽에 가까 앞단에 있는 게 이제 12V형이라고 보시고 있으면 되고요. 먼 데 있는 쪽이 이제 5V형입니다. 5V형 0.15V 나왔죠. 실장 상태에서 보통 0.15V, 탈거 상태 0.3V가 나와야 되는데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V형은. 자, 12V형을 되겠습니다. 쇼트로 나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도 쇼트가 나오죠. 일단은 정방향으로 해서 쇼트가 나온다면 역방향 마찬가지 쇼트가 나온다는, 역방향이 제일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별을 한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12V형 쇼트기 다이오드 쇼트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는 상황이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측정을 할 때, 12V 쇼트기 있구나. 그리고 12V 쇼트기를 분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지 않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다른 쪽에 2차 측 쇼트라 그러면은, 우리가 쇼트기 다이오드 쇼트로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탈거한 상황에서도 그 쇼트키가 실장 상태에서 불량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탈거 상황에서도 이것이 진짜 쇼트로 나오는지, 그 양품으로 나온다면 문제는 틀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품으로 나왔다. 실장 상태에서는 불량으로 나왔는데 탈거 상황이 양품으로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그 회로와 연동된 어느 회로에서 그 2차 측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서 쇼트가 난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측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드립니다. 자, 우리가 12V 단의 그 쇼트키 다이오드 한 개가 이제 실창 상태에서 쇼트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하라고 그랬죠? 걔가 불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걔를 P10에서 탈거해서 쇼트키 다이오드 단독으로 측정했을 때 정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걔랑 연동된 2차 회로, 즉 드라이버나 인버터 단에 뭔가 쇼트가 있겠죠. 이렇게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쇼트키 다이오드를 탈거해서 측정해 봤더니 쇼트키 다이오드는 실장 상태에서의 쇼트와 다르게 굉장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측정 결론은 인버터부 백라이트 점등을 하기 위한 인버터부에 스위칭 FET 한 개가 쇼트가 난 겁니다. 걔가 연동된 상황이 12V 쇼트기이기 때문에 걔가 불량으로 나왔던 겁니다. 예. 걔의 영향을 미쳐서 어떤 피드백이 동작을 해서 스위칭부의 어떤 그 전압들이 출렁거렸던 그런 거라고 우리가 판명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버터 회로의 양보 소자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PS 2차 측 12V용 쇼트키 다이오드를 실장 상태에서 양부 측정 결과 쇼트로 판정되어 점검하여야 할 네 번째 단계는 SMPS 2차 측 12V용 쇼트키 다이오드가 실장 상태에서 쇼트로 측정이 되는 경우 간혹 2차 측과 연결된 인버터 회로의 소자 쇼트로 인해 SMPS 2차 측에서 회로 쇼트로 판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 쇼트키 다이오드를 PCB에서 탈거하여 쇼트키 다이오드 단독으로 양부 판별을 진행해 봐야 하며 양품으로 판별이 될 경우 탈거한 쇼트키 다이오드 회로 패턴에서 쇼트 여부를 재측정하여 회로 쇼트가 다시 발생할 경우 SMPS 2차 측과 점퍼 또는 휴지로 연결되어 있는 인버터 회로에서 점퍼 또는 휴지를 제거한 후 다시 쇼트키 다이오드 회로 패턴에서 쇼트 여부를 재측정 시 정상으로 판별될 경우는 인버터 회로 소자 불량으로 인한 증상으로 인버터 회로에서 불량 점유율이 높은 소자부터 양부 측정하여 불량 소자를 교체해야 한다. 인버터 회로 양부 측정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SMPS 12V 회로 패턴을 따라가 인버터와 연결되어 있는 점퍼 또는 휴지를 제거한다. 두 번째는 탈거한 쇼트키 다이오드 회로 패턴에서 회로 쇼트 여부를 재측정하여 회로가 정상으로 판별되면 인버터 회로 소자 쇼트이다. 세 번째는 인버터 회로에서 불량 점유율이 높은 소자 FET부터 양부 측정하여 불량일 경우 양품으로 교체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2차 측 그 12V의 쇼트키로 판정됐을 때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아까도 SMPS 단독으로 측정할 때는 항상 SMPS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와 연결된 것은 2차 측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실장 상태에서 불량으로 나왔지만은 탈거해서 쇼트키를 측정했을 때는 정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제거한 쇼트키 다이오드를 제거한 회로 패턴에서 또 한번 측정을 해봐야 돼요. 측정을 해봤더니 탈거한 PCB 그 12V 쇼트키 다이오드 회로 패턴에서도 일단은 뭐로 나오냐면 쇼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뭐냐? 걔랑 연동된 회로 쪽이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인데 걔하고 연결된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긴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은 자꾸 회로를 안 따라가는 습관이 있는데 반드시 이 12V SMPS에서 백라이트 전원 공급을 위해서 인버터나 드라이버로 우리가 12V 전원 공급해 줄 때는 반드시 이 12V 라인 쪽에서 2차 측에
어떤 회로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고급 제품들은 휴즈가 연결되어 있는데 또 좀 약간 가격이 싼 것들은 철선, 구리선으로 점퍼를 이용한 것도 있고요. 어떤 또 제품들은 영업 저항, 즉 우리가 휴저블 레지스터라고 얘기하는데 휴저블 레지스터가 거기다 연결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점퍼로다 연결돼서 12V 라인이 이 점퍼로 연결돼서 12V가 인버터 쪽에 공급되는 이런 어떤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로를 한번 따라가 봐야 돼. 여기 지금 포트 쪽에 보면 이 마킹이 돼 있죠. 솔더 마스킹으로 마킹이 돼 있는데 이 12V 라인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은 쭉 이렇게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여기가 바로 점퍼가 있는 부분이 휴즈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그 12V 안에 점퍼입니다. 점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쇼트로 판정됐으니까 12V 쇼트키 회로에서도 탈관 회로에 쇼트가 됐으니까 일단은 2차 측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명이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점퍼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이 부분을. 뒤에서 납땜을 다 해서 라인 투기를 하지 말고 한쪽만 디솔더링해서 요 지금 점퍼를 갖다 위로 들어 올리면은 회로는 끊겨버리겠죠. 12V 공급 안 되니까 인버터는 동작이 안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쇼트키 다이오드 탈관 그 회로 패턴에서 측정해 보니까 이제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상으로 0.15V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 회로 패턴에서 쇼트키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는 쇼트키 없는 상황에서도 점퍼를 그냥 연결된 상황에서는 쇼트로 판정이 됐는데 점퍼를 제거해서 이 인버터로 가는 라인을 차단해 버리니까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정된 게 뭐냐? 이제는 완전히 확신이 드는 거죠. 그때 측정 결론이 인버터 쪽에 쇼트다. 인버터 어떤 소재 쇼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인버터 쪽에서 제일 불량이 많이 나는 것이 FET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FET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가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FET 쪽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다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꼭 하나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쓴 FET는 뭐 어떤 그 제품마다 다 틀려요. MP 듀얼 채널 써서 이렇게 스위칭 작업을 하는 겁니다. FET가 두 개 있죠. 요 지금 MP 듀얼 채널 FET 하나가 쇼트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한 결과를 보면요. 요렇게 지금 돼 있죠. 하나는 N채널, P채널이니까 요 FET 측정 방법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워낙 전기전자 기초과정이나 여러분들 SMP 파트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N채널 재는 거죠. 앞에 여기가 N채널이고 요 뒤가 P채널이죠. 그래서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여기다가 전기가 소스에서 이렇게 드레인 화살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소스 라인에는 적색 프로브를 대게 되겠죠. 흑색 프로에다 드레인에다 댔더니 0V가 나와요. 이거 쇼트죠. 다이오드 기능을 상실한 철선으로 동작해버린 겁니다. 쇼트로 판정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쇼트로 판정이 돼서 뭐 얘를 이제 제거하고 재면 회로를 재면 뭐 문제가 없겠죠. 연결하고 나서도 얘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여기 점퍼 있죠. 점퍼를 연결하고 재면은 아마 그 쇼트키 다이오드 그 탈관 회로에서 쇼트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품 FET를 교체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수리를 하더라도 이제 뭐 깊게 수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요런 이론을 가지고 하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TV는 아닌데 모니터라도 TV도 마찬가지예요. TV는 이제 SMPS 쪽이 고장이 많으니까 저 SMPS는 스탠바이 방식 좀 구조가 PFC RC회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 추가된 게 뭡니까? TV SMPS는 메인 스위칭 에러가 들어가 있다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공부하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수리해 본 사람은 TV 수리를 잘 합니다. 왜? 거의 동작 원리는 같아요. TV가 틀린 점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좀 부각인이 더 많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그 지상파를 밖에 튜너가 하나 달려 있다든가 어떤 외부 기기를 연결해서 그죠? 뭐 어떤 게임기를 연결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걸 또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MMC 쪽에 SSD에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려 있겠죠. 그 운영체제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처럼 하나의 작은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서 걔를 통해서 통제를 한다 하는 게 좀 틀리는 거지. 모니터 수리를 해보면은 수리를 잘하는 사람은 TV 수리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품 FET로 교체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측정 방법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2V 라인에서 일단은 쇼트키 다이오드를 측정한 상황에서도 쇼트가 나니까 일단 점퍼부터 제거해야 되겠죠. 왜? SMPS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와 연결된 것은 다 2차 측하고 연결된 것은 다 우리 2차 측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회로를 쭉 따라가서 이 점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제거하고 측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무작정 갈지 말고 초보자는 무조건 FET 다 갈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생산성이 저하되는 거죠. 자, 요 라인에 휴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퍼죠. 구리선으로 점퍼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디솔더링해서 살짝 그 라인 하나를 들어 올리면은 일단 회로는 12V 라인이 끊겨버리겠죠. 걔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돼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한쪽만 납땜된 걸 제거를 하고요.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 들어올 때 쇼트도 안 되게 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잘. 두 개 다 이렇게 빼놓게 되면, 또 솔더링 할 때 또 귀차니즘이 좀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자, 쇼트기 다이오드를 다시, 아까 쇼트로 나왔죠. 연결된, 점퍼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쇼트로 나왔습니다. 자, 제거한 상황에서 재볼게요. 자, 0.1V 이상이 나오죠. 정상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점퍼를 연결될 때 쇼트가 나왔다면은 2차 측하고 연동된 회로에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점퍼를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점퍼를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FET를 다시 댐을 다 해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FET를 양부 측정해 본 거죠. 예. N채널부터 측정해 보니까 뭐 N채널부터가 일단 쇼트예요. 예. 그 다음에 P채널 재볼게요. P채널도 쇼트로 나옵니다. 이놈 하나가 이제 죽은 겁니다. 이놈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죽음으로 해서 2차 측에 SMPS형의 12V 단이 일단은 쇼트로 문제가 되니까 SMPS에서 피드백이 동작을 한 거죠. 야, 2차 측에 문제가 있구나. 야, 얘가 어떤 조치를 해 하고 전압이 출렁거렸던 거고 전압이 2차 측으로 안 나왔던 겁니다. 여기 지금 안 뽑은 상황에서도 딴 쪽 하면은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하나가 문제다고 얘를 제거하고 얘를 재보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라는 걸 우리가 판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스위칭 FET를 하나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FET를 교체할 때 여러분들이 그 초보자들은 좀 그 간과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FET가 중요한 게 뭡니까? 드레인과 소스 간 전압, 그 다음에 드레인 전류. 요 규격에 맞는 우리가 FET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걸 쓴다든가, 뭐 높은 걸 약간 쓰는 건 관계없겠지만은, 낮은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ET가 타버리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VDS ID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품이 없다 그러면은 호환 소절을 VDS ID를 맞춰서 그 규격에 맞는 거를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탈거한 상황에서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이제
실장 상태에서 불량이 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탈거 상태에서 측정을 안 해보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까 쇼트키 다이오드처럼 항상 탈거한 상황에서도 측정을 해봐야 돼요. 역시나 쇼트죠. 예, 역시나. P채널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예, 쇼트로 나옵니다. 얘는 완전 쇼트죠. 예.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양품을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한쪽이 쇼트로 나왔죠. 연동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 정상으로 나오죠. 이렇게 아까 N채널은 쇼트로 나왔는데 지금은 정상 나오죠. 이게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요. 앞에 쪽이 문제가 되면 뒷째도 연동이 되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품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탈거 상태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보통 이제 FET는 0.5V의 전압 강화를 가지죠. 이게. 예. 그러니까 뭐 0.3V 내려간다. 그거는 진행성 불량이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항상 0.5V 이상이 측정되는 양품을 쓰셔야 돼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FET를 많이 갖고 있는데 뭐 한 10년 이상 갖고 있는 게 있다. 양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자 소자들은 시간이 가면은 용량 감퇴라든가 이런 회로 쪽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갈 때는 이렇게 단독으로 양부 판별을 해가지고 쓰시는 게 좋죠.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5년 이상 되면은 정정 용량 감퇴가 자연적으로 돼요. 왜냐면 전해 콘덴서는 안에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전해액이 말라서 어떤 정정 용량 감퇴를 유발한다. 그래서 콘덴서 주문할 때 보통 뭐 500개만 이렇게 신청하시는 입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뭐 100개 정도, 50개 정도 적당량 해서 또 사용해서 측정을 하시고 쓰시고, 항상 구입을 할 때는 뭐 고정적인 셀러에 구입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다양한 데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구입하고 나서 반드시 정정용량 측정기로 얘가 제대로 정정용이 나오는지를 판별해서, 이게 오래된 컨덴서라고 판정이 되면 반품을 시키는 것이 좋죠. 내가 보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해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연결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점퍼를 연결해도 되고요. 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측정 결과는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버터에 12V 인버터 쪽에 스위칭 FET 하나가 쇼트가 나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수리가 뭐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해보지 않으면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정상으로 다 나오죠. 예. 자, 요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그 수리를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이제 부분 테스트하고 종합 에이징 테스트를 걸어야 봐야 되겠죠. 이제 SMPS 단독으로다가 전압들이 제대로 출력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이제 뭡니까? 메인보드, OSD, 패널을 연계해서 간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간이 테스트하고 에이징 테스트하는, 종합 에이징 테스트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지그를 하나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 에이징 테스트를 위한 활용한 종합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수리 후 영상 종합 에이징 테스트를 위해 데스크탑 PC 또는 노트북 PC를 이용 운영 체제를 부팅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번거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소형 에이징 전용 장비나 ISP 지구를 사용해서 영상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에이징 전용 지구나 ISP 지구를 이용할 경우 RGB 포트만 제공되고 있어 모니터 또는 TV가 RGB 포트가 제공이 안 된다면 지그의 컨버터를 연결하여 DVI 또는 HDMI 또는 DP 포트로 연결해야 하는데, ISP 지구를 사용할 경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용 에이징 지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예, 일단은 우리가 에이징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데스크탑에 운영체제를 부팅해서 뭐 노트북을 이용하든 데스크탑을 이용하든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아요. 큰 걸 갖다 연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RT809F라는 이런 ISP-직을 갖고 있는데 얘도 테스트용 화면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연결해 갖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이제 나오는 모니터들은 해상도나 이런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RGB 포트는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DVI도 없어졌고 보통 나오는 게 HDMI 아니면 DP 포트인데 이 지금 여기 전용 에이징 지그라든가 아니면 ISP 지그에서는 RGB 포트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컨버터를 써야 되거든요. 이런 컨버터를 RGB to HDMI 또는 RGB to DP 이런 걸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연결하고 해보니까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안 쓰고 제가 이제 간편하기 위해서 뭐 소비자가 만약에 뭐 확인을 왔다 그러면 데스크탑을 연결해서 부팅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 귀찮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간편하게 좀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아예 전용 에이징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RGB 포트가 없다 그러면은 컨버터를 써가지고 이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통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V 건전지를 이렇게 해서 전원 연결 안 하고 아답터 연결 쓸 수 있게도 해놨고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건전지 전원을 쓰게끔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건전지 전원을 올려서 에이징을 이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소비자 왔을 때도 그냥 간단하게 바로 뭐 차를 대서 빨리 가져가야 돼 그러면 뭐 부팅 시간은 뭐 데스크탑을 이용했을 때는 부팅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바로 준비해 놨다가 해주시면 좋고, 우리가 이제 고장 제품 들어왔을 때도 전원 들어왔는데 화면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PC를 개입시키지 말고 이런 에이징 툴을 이용해서 했을 때 얘 화면이 안 나오네요 하고 소비자한테 재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장비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용하기 추천드리는데 뭐 이거 사용하고 안 하고는 수리자의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활용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정상적 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보자들이 또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SMP 수리됐어 하고 완전히 그 모니터나 TV를 완전 올 결합해가지고 전화할 때 또 이상점 생기면 또 케이스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충 조립, 부분 조립을 해서 이런 에이징직을 연결해서 테스트해서 화면 정상 구현되는구나. 그때 이제 완전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 모니터나 TV로 케이스 분해하는 일도 참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요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이 및 종합 테스트를 한 거죠. 고장 접수된 모니터 제품의 최종 고장 부위는 인버터부, 스위칭 FET가 쇼트 발생으로써 SMPS의 피드백 회로 동작으로 인한 SMPS 2차 측 전압이 출력 안 되는 증상으로 불량 부품 교체 후 SMPS 단독으로 AC 220V를 인가하여 SMPS 2차 측 전압을 측정한 결과 DC 5V와 DC 12V가 정상 출력되었으며 모니터 완전 조립 후 1시간에 종합 에이징 테스트를 진행하여 고객에게 출고한 수리 사례이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간이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고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종합 에이징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인도한 사례입니다. 요 지금 모니터는 CCTV 전용으로 24시간 켜놓는 그런 모니터라고 합니다. 모니터는 좋은 건데 제품은 좋은데 뭐 오래 쓰다 보니까 당연히 고장 나겠죠. 그래서 이제 교체한 그 부품은 MP 듀얼 채널 요런 FET, 딥 타입의 FET를 하나를 교체를 했다 인버터부에. 그것이 수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체하고 나서는 결합하지 말고 먼저 2차적으로 SMPS 파트분을 수리했으니까 단독으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단독으로. 2차 측의 전압이 5V, 12V가 정상 나오는지, 전압이 출력되는지, 아니면 뭐 아예 안 나오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예, 그랬더니 제대로 나옵니다. 요 이제 제품은 2차 측으로 12V가 아니라 15V가 들어가는 제품이죠. 12V가 들어가는 게 있고 15V, 뭐 어떤 거는 또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설계한 사람들의 설계 의도니까 우리는 뭐, 아, 왜 이게 15V야 하고 태클 걸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이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뚜껑까지 다 닫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또 분해를 해야 되겠죠. 요런 모니터는 그나마 나아요. TV 같은 건 아주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올 조립 후 에이징 테스트 한 경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왜 1시간 동안 아니면 여러분 30분 동안 뭐 이렇게 좀 장시간 동안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니터나 TV들이 일단 열이 올라가면은 이상 작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뭐 메인보드에 보면은 메인 칩이라든가 아니면 티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들은 그 칩셋 위에다가 히트싱크를 붙여서 방열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는 또 뭐 TV 메인보드 같은 거는 어떤 메모리 같은 부분들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은 화면이 지글지글한다든가 어떤 뭐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극한의 작업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여기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끄트머리 잡아매가지고 얘를 극한 상황으로 올려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면은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양산을 들어가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에이징 테스트를 하는데 극한의 어떤 실험실에서 우리가 에이징을 걸어요. 아주 온도가 저온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뭐 열대지방이나 극한지방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은 방에도 한번 놔둬보고 온도가 저온 아주 뭐 극저온은 아니겠지만 해서 얘가 정상 동작을 하는지를 봐서 문제가 없으면 양산 체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양산 들어가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뭐 무식한 방법이지만은 봉지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안 해서 고객한테 제품을 인도했을 경우 문제가 됐다 그러면 고객의 신뢰도라든가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에이징 테스트는 좀 해줘야 된다. 뭐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여기다 뭐 봉지를 씌워놓고 뭐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지만은 하여튼 보통 문제되는 어떤 모니터는 30분 이상 걸어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나면은 1시간 뭐 약간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 2, 30분은 좀 켜놔가지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소비자한테 출고를 하는 거겠죠.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동영상으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MPS 파트 부분을 수리했죠. 수리했으면 이제 2차 측에 220V를 인가해서 일단 측정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수리했다 해서 쇼트를 안 나오네 하고 전압도 인가 안 하고 조립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15V가 출렁거림 없이 정상 나오죠. 5V 라인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수리하고 나서는 간이 테스트를 단독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해서 또 간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예. 샷에 되면 이렇게 결합을 해놓고 케이스까지 조립을 안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해놓고 결합을 해서 하니까 또 이상이 나오더라고. 그 부분은 이제 뭐 다른 쪽도 이상이 있었지만은 LVDS 케이블의 접불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LVDS 케이블이 어떤 그 상태가 안 좋아서 또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됐었고 또 다 분해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분해하다가 또 이게 뭐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종합 에이징 테스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간이 조립을 해서 간이 테스트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이제 완전 올 결합을 해서 이제 그 에이징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 간이 테스트 할 때도 저는 아까 말한 전용 에이징 기구를 하나 제가 간이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일단 소비자한테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됐습니다 하고 주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한테 먼저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꼭 하고 나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며칠 쓰다가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뭐 노트북을 수리하던 TV를 수리하던 모니터를 수리하던 항상 켜가지고 어떤 시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또 마지막 단계의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덮개를 덮지 말고요. 일단은 에이징 지그에 의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 자, 일단 전원이 가면 이렇게 뭐 신호 없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정상 동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이징 지그를 한번 더 연결해서 보는 거죠. 요걸 저는 이제 뭐 간이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결합을 다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도 데스크탑을 개입시킬 수가 있다, 이런 방법에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해도 뭐 제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방법은 에이징 테스트, 에이징 전용으로 하든 아니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PC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연결해서 쓰시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원불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장 부위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수리를 오래 해본 사람이나 아니면 입문자나 이런 지그들, 기본적인 지그들 몇 개 얘기했었죠. 수리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그러면 고가의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그를 이제 완성품을 사서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저처럼 뭐 이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개조해서 쓰게 되면은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리를 좀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시거나 잘 하시는 분들은 지그들을 이렇게 좀 개조를 해서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쭉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TV 모니터 쪽에 SMPS 파트, 메인보드 파트, T콘 파트, 그 다음에 수리사를 하나 가지고 일단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3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처음부터 전기전자 기초부터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 1강부터 정주행 해가서 역으로 듣지 마시고 1강부터 정주행해서 들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다고 전달해 줬는데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흡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만약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좀 더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강의는 메인보드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동안 강의들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이버 공식 카페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 좀 해주시고, 또 좋은 자료나 또 같이 알고 또 같이 또 이런 알아야 될 사항들은 좀 링크를 제공해 주신다든가 좋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자료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교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